안녕하세요. 마이크로 레슨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가리키고 있는 건국대학교 상어교양대학의 박창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한눈에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러한 어려워 보이는 기술들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본 강의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의 개념을 쉽게 익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강의의 목차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기술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기술에 대한 개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술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술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술들을 어렵다고 우리가 치부하고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라든가 AI, 그리고 IoT 같은 기술들에 대해서 정말 쉽게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 기술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들의 분류입니다. 먼저 기술들을 분류해 볼 텐데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빅데이터, 물론 그런 기술들을 정말 기술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큰 그룹으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딱 세 종류의 기술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선행 작업이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화입니다. 3차 산업혁명 때 어떤 아날로그들이 디지털 신호로 혹은 데이터로 바꾸는 이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해야지 원활하게 4차 산업혁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체적인 기술은 어떠한 기술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컨텍스트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딱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컨텍스트를 수집하는 그러한 기술들입니다. 어떤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을 모으는 과정이죠. 여기에는 데이터 크롤링, 그 다음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던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죠? 컨텍스트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맥락이 어떤지 컨텍스트를 알아내는 작업.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AI, 인공지능, 어떤 통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컨텍스트를 모았어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해서 알아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뭘 해야 되겠죠? 그 해석된, 분석된 컨텍스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수요자 혹은 대상자에게 컨텍스트에 맞는 제품 혹은 서비스,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액추에이터, 우리가 보통 CPS라고 하는 지난번에 배웠던 가상물리 시스템, 여기에서 피지컬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대응에 속할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무슨 사물인터넷, 센서, 스마트 공장, 이러한 것들은 이제 컨텍스트로 수집하는 영역, 분석하는 영역, 대응하는 영역에 적당히 그 용도와 기능에 따라서 배치를 하면 되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딱 세 가지의 기술, 컨텍스트를 모으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이 세 가지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개발자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인공지능의 어떤 알고리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어떤 여러 가지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죠? 이건 평생의 잡입니다. 정말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른 관점이 있어요. 사용자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Just one challenge. 한 번만 어려우면 돼요. 처음에 도입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 시점에서만 조금 불편해요. 근데 한 번 사용할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러면 사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누가 사용하겠어요, 그 기술을? 개발자들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사용자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는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부분은 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사용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건 어렵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어려워 보여요. 저는 저 인공지능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IoT, 인터넷 오브 띵스가 뭐예요?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남의 일인 거죠. 기술이 어려워 보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사용자로 포지셔닝을 할 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말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냥 이러한 기술들은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도구에 대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구라고 생각할 때 이 도구를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그래도 용도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어려워 보이는 기술들은 다 just tool. 이 플랫폼 기반에 작동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빅데이터, 쉐어링, 여기 각종 도구들 그냥 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방치 정도는 다 써봤겠죠. 이런 자 같은 거 많이 쓸 겁니다. 줄자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쉽게 쓰는 도구들이죠. 저는 AI도 전공을 했고 AR, VR도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여기서 뭐 대부분 다 해본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용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기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개발자의 입장에도 서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쉽다는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감사의 표시만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슬라이드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 때 제가 썼던 도구들이에요.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딥러닝의 원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퍼지, 이게 이제 온오프가 아니에요. 퍼지 세상에서는 춥다 안 춥다가 아니라 0.7 추워요, 뭐 0.3 따뜻해요,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여기서 다 그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런 툴들을 갖다가 제가 전공하고자 하는 섬유 고분자 공학에다가 적용하는 게 제 연구거든요. 저는 이런 도구 자체를 개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분들께 진짜 레터를 썼어요.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 첨부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신데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표시를 했더니 이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도구가 패션, 의류 영역에서도 쓰일 줄 몰랐대요, 자기도. 그래서 이런 데 적용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저한테도 격려를 해주고 특히 데이비드 룸메라트 교수는 저한테 포스닥, 박사 후 연수과정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는 프로포절까지 해주셨어요. 물론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딴 데 이미 가기로 계약이 돼 있어서 가지 못했지만 이분들한테도 상당히 기쁨을 줬던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역할 한번 알아볼까요?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여기 전자레인지가 있고 피자가 있습니다. 1번 마이크로웨이브 전문가, 2번 이 전자레인지에 탑재된 AI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 자, 세 번째 CPS 엔지니어, 가상물리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 4번 엄마. 네, 정답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마이크로웨이브의 원리를 알까요? AI, CPS, 뭐 아무것도 모르죠. 뭐를 잘 알죠? 엄마는 피자를 잘 알죠. 피자를 잘 아는데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배웠겠죠. 간단하게 버튼 누르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피자의 전문가가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겁니다. 왜? 전자레인지는 도구잖아요. 엄마가 전자레인지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는 피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자레인지를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전자레인지가 얼마나 어려운 첨단 장비인 줄 아십니까? 마이크로웨이브를 써가지고 음식에 있는 그 물 분자를 1초에 수억 번을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엄마예요. 예, 엄마가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자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 있어요. 뭐 할 수는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자레인지가 뭐 하는 기계죠? 음식을 빠른 시간 내에 데워서 먹는 그런 장비잖아요. 여러분 그 실제 전자레인지에다가 양말 말려 보셨어요? 양말이 아주 바짝 마릅니다. 타월 같은 거 전자레인지에서 이렇게 데워가지고 목뒤 마사지 같은 거 하면 좋아요. 그런데 되긴 된다니까요. 근데 전자레인지가 드라이어도 아니잖아요. 무슨 소독기도 아니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은 잘못된 사용인 겁니다. 그리고 또 전자레인지에 이런 쿠킹 오일 이런 거 넣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레인지의 엄청난 그 하이 테크놀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용의 용도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만 가장 정확하게 그 도구를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술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proper use. 여러분 웃긴 그림들이 있죠. 잔디를 가위로 깎아도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이건 적당한 사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보세요. 나사를 망치로 받고 못을 스패너로 이렇게 다루면 정확한 용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할 때는 그 용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AI를 사용한다. 그럼 AI를 어디다 쓰는 거죠? 빅데이터는 어떤 때 빅데이터를 쓰는 거죠?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 AI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AI가 만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또 하나 내보겠습니다. 누가 제 사무실 위치를 잘 알아맞힐까요? AI? AI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건국대 공대 교수일 거야. 뭐 좀 막 추측을 하겠죠. 그래서 공학관에 있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사물 인터넷. 뭐 센서가 달려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디를 자주 들락날락 하더라. 지금 뭐 차를 어디다 세웠더라. 막 이런 거 감지해가지고 추측을 하면 잘 맞출까요? 자,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네, 데이터베이스가 정답입니다. 왜냐면 박창규 주소 란에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몇 동 몇 호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정답입니다. 자, 네 번째, 통계? 제 사무실 주소를 통계 처리합니까? 아, 뭐 몇 년도에 언제 입사한 사람들은 되게 어디에 주소가 있으니까 뭐 이 사람은 또 말이 안 되죠. 정답은 데이터베이스. 애니메이션이 괜찮나요, 여러분?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파워포인트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모핑 기법들을 활용을 해봤는데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기술의 사용자로서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 체험적으로 겪었습니다. 많은 기술들을 이미 우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면 AI도, 빅데이터도, 클라우드 컴퓨팅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자레인지로 맛있는 음식, 냉동만두나 피자를 만들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냉동만두 빨리 녹여 먹는 법,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끓는 물에 중탕한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이 세상에 전자레인지라는 기술, 첨단 기기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면 쓸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AI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사물 인터넷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존재 유무를 알아야 내가 쓸까 말까의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어떤 기술들이 나를 돕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자, 우선 전자레인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전자레인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레인지 어디서 구해요? 전자레인지를 내가 개발합니까? 마이크로웨이브 공부해갖고 제작하나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마트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마트에 가서 전자레인지 주세요. 그럼 전자레인지 줍니까? 물어보죠. 어머니 어디 걸 드릴까요? 뭐 회전식을 드릴까요? 고정식을 드릴까요? 얼마짜리를 원하세요? 어떤 브랜드를 원하세요? 그때 내가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이럴 수는 없죠. 약간의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전자레인지 이런 용도로 쓸 거니까 주세요. 라고 해야 점원이 뭐 쓸 것들을 막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마트에서 판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샀어요. 이제 쓰는 것도 어떻게 배우죠? 사용설명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많은 그 전자제품들, 그 문명의 이기들을 실제로 사용설명서 읽고 다 쓰시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핸드폰 바꾸면 사용설명서 해가지고 다 읽어봐요? 요즘 사용설명서 주지도 않던데. 여러분 인터넷 사용하는 거 학원 가서 배웠어요?
자, 이 사용 설명서는 뭐 가능은 한데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제일 쉬운 건 뭐죠? 쓸 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사용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자, 우리가 전자레인지 쓰는 과정을 이렇게 쭉 리뷰를 해보면 첨단 기술이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인터넷 원리 아세요? 무선통신 기술 아세요? 원리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쓰는데 아무 지장 없죠. 다만 이런 정도의 과정은 우리가 거친다는 거. 자,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이래요. 아무리 전자레인지 잘 사가지고 잘 사용하는 거 배우면 뭐합니까? 만두가 맛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맛있는 피자를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영역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도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자레인지가 무슨 수를 써서 맛있는 만두를 만들겠어요? 맛있는 만두가 있다는 가정하에 전자레인지라는 도구가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 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을 좀 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IT 기술들이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와, 저거 대단하다. 뭐 실제로 그런 기술도 있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이 개발자로서 사용자인 여러분들에게 이 기술이 정말 별게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주도하는 시대. 그래서 요즘 뭐 빅데이터 시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스토리지가 개발이 되고 통신 속도가 5G니 뭐니 해갖고 빨라지면서 엄청나게 데이터가 늘어나는 그러한 시대거든요. 지금 여기 IDC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 에이지 2025년에 약 163제타바이트? 여러분 163제타바이트면요. 공이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10의 21승. 우리가 지금 뭐 테라? 공이 9개가 더 붙어야 제타가 되는데 163제타입니다. 163제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게 영화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기 위해서 편당 한 10기가 정도 된다고 하면 약 16조 3천억 편. 뭐 인류가 이거를 다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가장 정보량이 많다는 미유의 도서관 자료를 다 해봤자 235테라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하드디스크 인류가 사용했던 80억 대 분의 모든 용량을 다 더해도 4제타밖에 안 돼요. 엄청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에 달린 그 블랙박스 카메라 혹은 길거리에 있는 CCTV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지금 생성이 돼요. 이런 차가 뭐 한두 개입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이터가 주도를 해. 이거 바람직합니까?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나는 데이터인가? 데이터를 주도하는 사람인가? 저는 데이터가 주도하는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데 만족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체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데이터를 지배하는가? 뭐 이런 두 가지 관점이 물론 저는 후자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각종 수치가 2021년 2월 8일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48억 명, 오늘 보내진 이메일 수가 1390억 통, 페이스북의 액티브 유저는 27억 명. 저도 사실 매일 페이스북을 한두 번씩은 들어가 보거든요. 오늘 팔린 스마트폰이 200만 대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 시대죠.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데이터가 주도하는 세상에 잘못하면 노예처럼 전락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사실 됩니다. 나라는 이러한 그 주체가 하나의 데이터로서 치부된다는 것도 좀 슬프기도 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빅데이터는 보통 3V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용량이 커야 되고 다양한 어떤 값들을 표현해야 되고 벨로시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거나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실시간으로 수많은 센서, 수많은 SNS, 수많은 인터넷, 모바일 뭐 이런 데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99.99%가 다 쓰레기 같은. 이 오른쪽부터 볼까요? 두 번째 말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난 3시 5분에 나간다. 이게 뭐예요? 의미가 다 있나 봐요. 어디로? 이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이게 대화가 됐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한데, 오케이는 알겠어요. 나머지는 뭐 정말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신기하죠? 알아들어요, 서로.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이모티콘 같은 것도요, 실제로 데이터 구조를 보면은 뭐 0, 1로 표시된 그 숫자들의 조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색깔 정보하고 좌표 정보밖에 없는, 이건 그래픽 정보라서, 이게 I love you, 뭐 아니면 오케이, 슬프다, 뭐 기쁘다,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지능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는 거지, 사실은 이 컴퓨터, 이 데이터 자체는 아무런 표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비정형화 데이터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냥 빅데이터가 여러분, 그냥 큰 데이터? 이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쇼핑몰에 있는 뭐 수백만 명의 고객 데이터,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정형화돼 있어요. 이름, 나이, 뭐 주소,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빅데이터입니까? 그건 옛날부터 있던 데이터죠, 그냥 데이터. 나의 동선 데이터나 아니면 차 안에 찍힌 내 모습이나 내가 아니면 SNS나 이런 데서 막 실시간으로 소통했던 이런 데이터가 빅데이터예요. 용량도 크고 굉장히 다양한 채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또 생성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루에도 아마 수만 개의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있을 겁니다. 저조차도. 이런 것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에 맞게 잘 가공해갖고 이 쓰레기 같은 데이터들에서 잘 처리를 해갖고 보석을 캐내서 활용하는 거죠. 영역에 있는 그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인공지능. 인공지능 어렵죠? 자, 인공지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제 말 믿고 따라오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10분 뒤에는 인공지능을 몰랐던 사람에서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쓸 수 있게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잘 쓰는 건 다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법 익히는 거, 이거는 뭐 5분이면 되지만 전자레인지를 잘 쓰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죠. 많이 시행착오도 해보고 다양한 음식도 해봐야 되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10분 정도 후에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은 1950년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여기 커튼이 있어요. 사람이 물어봅니다. A라는 질문을 딱 했어요. 왼쪽에서도 어떤 대답을 하고 오른쪽에서도 어떤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느 게 컴퓨터고 어떤 게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컴퓨터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는 그 정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앨런 튜링의 이러한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주연한 2014년에 나왔던 그런 영화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AI가 컴퓨팅 파워가 당시에는 그 약했기 때문에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각광받고 막 어마어마하게 쓰인 건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학회도 있고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면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보통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집합 명사예요. 이 안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또 자연어 처리, 우리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거 처리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의사, 진단, 처방 이런 거 하는,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맞춘다든가 하는 그런 엑스퍼트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비전, 플래닝, 로보틱스 이런 데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줄기인데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있죠. 이 안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는 딥러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감독 학습, 그 다음에 감독 학습이라고 하는 이제 AI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개발자들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그러한 기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어떤 계보는 좀 알고 있어야죠. 어느 정도 사용을 하려면. 자, 인공지능을 한번 간단히 한번 학습해 볼까요? 과일을 맞추는 인공지능, 인간의 뇌를 흉내내요. 실제로 우리가 과일을 알아맞춘다. 뭐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뭐죠? 이거 뭡니까? 네, 핸드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핸드폰이라는, 어떻게 알죠, 여러분? 뭐가 이렇게 공식처럼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제가 제 테이블에서 이렇게 꺼내서 보여줄 만한 게 뭐 핸드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사람들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것이 핸드폰일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풀어보면 이 안에 이제 수많은 신경세포, 축색돌기, 수상돌기, 뭐 뉴런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러한 거를 수학적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AI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예요. 신경망 이론, 딥러닝 이런 겁니다. 자, 제가 과일을 맞추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인공신경망, 그 신경세포, 축색돌기, 수상돌기, 뉴런, 뭐 이러한 것들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크게 3개 층, 입력층, 은익층, 출력층 뭐 이렇게 구성을 해요. 과일을 알아맞추는데 제가 뭐 한 10개 정도의 뭐 신경세포로 되어 있다고 일단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노란 정도, 긴 정도, 뭐 20곡에 맞추듯이 한 10개 정도 문항이면 충분히 과일을 알아맞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AI, 인공신경망을 이렇게 구성을 하죠. 자, 그러면 은익층은 정말 내 맘대로입니다. 한 2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합니다. 뭐 2개로 해도 좋고 3개로 해도 좋고 이제 경험학습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층은 이 세상에 과일이 딱 5개밖에 없다고 가정합시다. 사과, 바나나, 귤, 배, 포도 이렇게밖에 없다. 그럼 요게 하나의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이 구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신경망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뭐 신경세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10개,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총 20개의 연결선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중치, 연결 가중치라고 하는 값들이 여기에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0.9라는 값이 입력이 됐으면 노란 정도 0.9야, 긴 정도 0.9야, 씨앗의 크기는 0.1이야. 그럼 작다는 얘기죠. 이건 아주 많이 노랗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렇게 올라갈 때 전달이 될 때 0.9라는 값이 얘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 0.9 곱하기 0.2에서 여기에 전달됩니다. 얘는 0.9 곱하기 0.6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전달치가 더해져요. 여기에. 얘도 10개의 전달값이 여기서 더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값이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럼 바나나는 뭐죠? 노란 정도는 0.9, 긴 정도, 길잖아요. 씨앗은 뭐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값이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바나나야. 그럼 얘는 0, 바나나가 1이죠. 참이니까 1, 나머지는 0, 0, 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다 연결됩니다. 여기에도 연결 가중치가 있어요. 아까 10개의 값이 더해져서 여기 있죠. 얘가 또 1로 전달될 때 곱하기 0.9에서 더 전달되고 또 얘도 곱하기 0.3에서 1로 전달하고. 여기는 2개, 여기는 5개니까 총 10개의 연결이 있죠. 10개의 또 연결 가중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AI 신경망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연결에 있는 연결 가중치를 조절하는, 세팅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별거 아니죠. 처음에는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 값이나 그냥 랜덤하게 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알고 있는 값들 있죠. 자, 이렇게 이런 값들이 입력이 되면 바나나야. 이러한 값들이 입력되면 포도야. 이러한 값들이 입력되면 배야.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면 이 연결 가중치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걸 뭐 학습하는 과정. 이게 어렵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데이비드 룸멜하르트 박사께서 개발하신 에라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말은 엄청 어렵습니다. 오류 역전파 모델 이런 건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가중치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쭉 해서 여기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그럼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목표한 값이 있죠. 난 바나나를 넣었으니까 바나나는 0, 1, 0, 0, 0이잖아요. 근데 연결 가중치가 있는데 쭉 올려봤더니 그 값이 안 나오겠죠. 그 값의 차이가 생기죠. 목적값과 출력값. 그 차이만큼 얘를 다시 내려보내요. 내려보낸다는 건 뭐냐면 내려보내면서 이 연결 가중치를 이 기여한 만큼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0.9는 너무 차이가 크네. 그래서 0.8로 줄여. 얘는 0.4로 느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목적값과 출력값에 따라서 연결 가중치를 조정하는. 보세요. 데이비드 룸메라르트 교수님께서 만드신 모델 이름이 에라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오류 역전파 모델이에요. 이게 왜 그러죠? 쭉 올라갔죠? 목적값과 출력값이 차이가 에라죠? 에라가 다시 백 프로포게이션. 뒤로 전파되면서
연결 가중치를 조절하기 때문에 에라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런 거 조절하는 인공지능 라이브러리가 딱 있어요. 우리가 간단한 컴퓨터 언어만 할 줄 알면 그걸 라이브러리 그냥 다운받아 갖고 장착을 하면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는 구조만 짜면 됩니다. 자, 입력층에는 10개로 만들어, 은익층에는 3개로 할까 4개로 할까 이거 정하고요. 출력층에는 뭐 3개가 있어, 5개가 있어, 뭐 100개가 있어. 이런 거 구조를 내가 짭니다. 내가 전문가니. 과일 맞추는 전문가예요,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이거예요. 트레이닝 셋. 이것을 학습시킬 데이터 세트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야, 이런 거는 바나나야. 이거는 귤이야. 바나나도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귤도 종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당도가 단 것도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을 학습을 시킬 패턴들. 사과 10개, 바나나 뭐 5개, 귤 20개, 배 5개, 포도 10개.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이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 세트 누가 만듭니까? AI 개발하시는 데이비드 룸메라르트 박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과일 알아맞추는 전문가는 나니까. 내가 스트럭처링과 데이터 세트를 하면 여기다가 전자레인지 버튼 누르듯이 자 피자 들어간다 라고 하듯이 데이터 세트만 넣어주면 학습해요. 이 연결 가중치들을 다 조정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임의의 과일에 대해서 값을 입력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귤이 있다. 쭉쭉쭉쭉 숫자를 넣으면 이거 귤인데 귤에 뭐 0.98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이거 귤이구나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예요. 학습을 한다는 게 결국 수많은 연결선의 연결 가중치 조절하는 거다. 이게 딥러닝의 핵심 알고리즘이에요. 스트럭처링만 하고 데이터 세트만 잘 만들면 학습은 그냥 컴퓨터가 해줘요. 제가 박사학위 할 때는 이런 그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12개의 이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한 석 달, 넉 달 걸렸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이제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서 그냥 학습시키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훨씬 더 파워풀해진 거죠. 제가 아까 인공지능을 어디다 쓰는지는 잘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 주소 만드는 데 쓰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좀 우스갯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딥러닝이라고 있습니다. 딥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논문을 인공신경망을 저는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서 딥러닝 사람들이 하길래 인공신경망이 훨씬 더 진화가 돼가지고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어떤 알고리즘이 나온 줄 알았어요. 독일에 있는 딥러닝 연구소를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소장이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딥러닝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 발표를 이렇게 듣는데 아니 저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강의를 한참 듣다 보니까 딥러닝이 이런 거예요. 그냥 똑같이 말씀드리면 Artificial Deep Neural Network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저는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은익층의 레이어가 싱글 레이어예요. 근데 컴퓨팅 파워가 지금 세지니까 이 은익층을 멀티 레이어를 두는 거예요. 2줄을 두든가 뭐 3줄을 둔다든가. 기하급수적으로 연결이 늘어나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딸리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니까 이 레이어 수를 멀티플하게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딥해졌죠? 깊어졌어요. 그래서 딥러닝이랍니다. 제가 이거 알고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과일 맞추기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그 기본 알고리즘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이 중간의 은익층이 멀티 레이어다. 달라진 거 없어요. 지금 아시고 있는 딥러닝, 제가 좀 전에 했던 과일 맞추기, 그 연결 가중치 조정하는 게 지식을 쌓는 거다, 지능을 갖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딥러닝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 대학원생들이 저희 실험실에 올 때 인공지능 하나도 모른 채로 제 대학원 실험실에 와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딥러닝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뭐 섬유나 패션, 유통 이런 영역에 이 AI를 엄청나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갖고 석사학위 논문 쓰고 나가고 박사학위 논문 쓰고 나가요. 아시겠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별거 아닙니다. 갖다 쓰는 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술들. 3D 프린팅, 3D 스캐닝 이런 거 아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죠. 왜? 3D 프린팅이나 3D 스캐닝은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막 잘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생산을 위해서 주로 쓰이죠. 집집마다 똑같은 걸 맞는데 왜 3D 프린팅을 하겠어요? 지금은 3D 프린팅, 3D 스캔
다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갖고 패션 스트리밍이라고 여러분 이제 옷도 집에서 다운받아갖고 3D 프린터로 찍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3D 프린티드 의류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걸 지금 상용화해서 팔고 있는데 30대 중반에 대학원 다니다가 자기가 이런 거로 패션쇼 좀 하다가 창업을 해갖고 지금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고요.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집도 짓고요. 음식도 만듭니다. 이게 그 조형물이 아니라 실제 먹어도 되는 음식도 지금 3D 프린팅으로 하고 있고, 뭐 가구라든가 액세서리, 뭐 주얼리, 뭐 지금 보시면은 스캐닝, 프린팅, 뭐 다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의 컨텍스트를 반영해서 서로 다른 것들, 다양한 세상을 연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 쓰는데 아무 지장 없죠? 그럼 3D 프린팅도 하실 수 있고 3D 스캐닝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그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오브 띵스. 요즘 이제 더 나가서 IOS라고도 합니다. 인터넷 오브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도 다 연결이 된다. 세상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센서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센서가요. 문에도 붙고 차에도 들어가고 침대에도 들어가고 소파에도 들어가고 식탁에도 들어가고 뭐 이제 센서가 막 온 세상에 깔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것이 뭐 리모컨이나 아니면 실제 이제 이렇게 핑거 터치로 조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말로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핑거웍, 뭐 타자 얼마나 빨리 치고 뭐 문자 얼마나 빨리 보내냐 뭐 이런 거 따지죠. 근데 정말 젊은 사람들은 말로 합니다. 말로 타이핑하고 저도 카카오톡 이런 거를 보이스톡이 아니라 카카오의 입력을 그냥 말로 하면 얘가 음성 인식을 해갖고 문자로 변환해 주거든요. 그거 엄청 빨라요. 인식도 요즘은 너무 정확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는 시대. 자동차에 탈 때 뭘 그 버튼을 눌러갖고 시트 포지션을 합니까? 그냥 내가 타면은 얘가 알아서 야 뭐 좀 편한 자세로 해. 그럼 편하게 해주고 약간 좀 긴장 모드로 해. 그럼 긴장하게 해주고 이게 말로 하는 시대로. 그리고 놀라운 게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요. 나와 관계만 맺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틀어 그러면 얘가 음악을 듣고 알려줘 그러면 얘가 알려줬는데 지금은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제3의 사물을 컨트롤합니다. 테레비 꺼! 그럼 얘가 테레비를 꺼주고요. 커튼 쳐! 그럼 커튼 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런 세상에서 난 뭘 해야 되지? 자, 이제 이런 거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사물 인터넷을 내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기술을 우리가 쓸 때는 조금 더 정확성을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 무선 통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무선 통신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지하철 탈 때 되는 것은 NFC라고 해요.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이건 10cm 이내에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비콘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뭐 아무거나 블루투스가 아무거나 와이파이가 아니에요. 와이파이는 100m 이내의 무선 통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하이패스라고 있죠. 고속도로 지나가는 거. 이건 비콘 기술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70m 정도 인식을 하죠. 이 무선 통신이라는 것이 저도 사실은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원리를. 저걸 갖다 우리 쪽에서 잘 쓰긴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공기 중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저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무선 통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조금씩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이 용도를 정확히 알 때. 만약에 10cm 통신을 해야 되는데 와이파이 기술 갖다가 백날 써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인식률도 떨어지고,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써야 됩니다. 어쨌거나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면 전 세계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보이스로. 심지어는 뭐 뇌파를 인식해가지고 요즘은 뭐 말 안 해도 뭐 의도를 알게 한다는 뭐 이런 기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물 인터넷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블록체인. 요즘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때문에 블록체인은 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블록체인이 암호화폐가 아니고요.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의 기술을 갖다 쓰는 하나의 응용 사례인 겁니다. 바이어와 만약에 셀러가 있다. 지금은요, 중앙에서 서버가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무슨 클라우드가 있어가지고 중간에서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얘가 해킹을 당한다든가 얘가 데이터를 손실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따로 그것을 종이의 형태로나 아니면 별도의 보관 장치에 보관하고 있지 않는 한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요,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분산 처리 방식으로 탈중앙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P2P 간 개인 간의 거래를. 그래서 내가 이
블록체인 돼 있는 이 넷 시스템 상에서 어떤 정보가 있으면 얘를 해킹을 한다고 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걸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어떻게 위조라든가 변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과 이 개인 간의 직접 데이터를 여기서 컨트롤합니다.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이러한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파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이거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뭐 5천만 원 정도 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5천만 원의 정보가 손실이 발생한다든가 파괴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뭐 스마트 컨트랙트,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스마트 계약, 물물 교환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을 회복한다는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개인 간의 직접 물물 거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구현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이 앞으로 상용화되고 이것이 보편화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나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것을 왜 내가 개발해야 되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제 블록체인 못하는 거예요. 나는 개발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윈도우즈, 뭐 인터넷, 뭐 월드와이드웹 원리 몰라도 내가 얼마든지 검색 잘해가지고 좋은 정보, 미국 도서관에 있는 정보 갖고 오잖아요. www 이론 몰라도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을 그 원리를 구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제가 하는 영역에서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뭐 건강, 유기농 인증 같은 거 위변조가 많잖아요. 이런 거에도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량을 추적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블록체인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 간의 신용 사회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겠죠. 이것이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를 복원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좀 몇 가지 기술들은 좀 쉽게 이해도 시켜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뭐 엄청난 그 학습 능력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 캘큘러스, 뭐 미적분 같은 거 우리 고등학교 막 중3 때도 막 배우잖아요. 외국은 대학 가서 배우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엄청납니다. IT 기술, 뭐, 정말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 범선 만드는 기술은 참 정말 좋아요. 근데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쓰면 되겠습니까? 이걸 갖고 배를 만들었으면 출항을 해야죠. 이게 이제 포르투갈의 그 리스본에 가면은 있는 그 항해 탑인가 그래요. 포르투갈이 사실은 조그만 나라지만 한때를 풍미했지 않습니까? 펠리페 왕자가 정말 세계를 호령해가지고 대서양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갔다 와봤는데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배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발견을 위해서 출항을 해야죠. 미지의 대륙. 뭐 위험 부담은 크지만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훌륭한 범선을 만드는 기술은 갖고 있는데 출항을 할까 말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여러분, 기술이 어려워. 아, 저 기술은 너무 어려워. 내가 AI 저거 어떻게 해? 저건 뭐 내 몫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I 갔다가 배 띄워서 출항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오늘의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범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머무르지 말고,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지의 신대륙을 향해서 멋지게 신념을 가지고 또 도전하는 정신으로 출항하기를 권해봅니다. 자, 장시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핵심 기술을 간단하게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런 혁신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